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하루 새 31명 추가되면서 총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새 30명 넘게 추가 확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이 중 30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유행 단계가 본격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감염된지도 정확히 모르고 누구나 감염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지역사회와 보건당국이 긴장하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설대우 중앙대 약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3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대구, 경북에서 30명이 추가가 됐는데 어제 저희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오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29번째 환자가 나오고 이어서 31번째 환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31번째 환자를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됐다,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이제 처음으로 사실 지역사회 전파를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지금 경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선 뭐 정부의 고민이 아주 깊다고 보고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대응은 심각으로 하면서도 네. 대외 발표는 경계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심각이라고 대외에 확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출입도 좀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대응을 심각으로 하느냐 하는 것과 심각을 실제로 정부 당국이 확인하면서 대외 조치를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응은 심각으로 하지만 대외 발표는 경계를 유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31번째 환자가 지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 31번째 환자가 2번 정도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접촉했다 한 1,000명 정도 되는 신도들 가운데서 유증상을 얘기한 사람이 한 90명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혹은 그 이상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뭐 당연히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또 예배의 방식이 어떠는지는 모르는데 예. 밀접 접촉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또 직접적인 접촉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네. 현재 이제 유증상이 90명이라고 했는데 이 90명 이외에도 또 조금 있다가 추가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미 접촉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20여 명의 환자가 이미 확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20여 명의 환자를 통해서도 접촉한 사람들이 또 환자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은 뭐 향후 한 일주일 이내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다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교회를 좀 다중 이용 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지정이 안 돼 있나 봅니다, 교수님. 예,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싱가포르에서도 네. 교회를 통한 전염이 전체 환자의 약 25%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거든요. 예.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특이한 그런 어떤 시설이고 또 쉽게 이제 정부가 어떤 제한을 가하거나 그러기에는 또 사실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시설이 지금 현재 이런 데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종교계에서도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좀 자발적으로 또는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은 차제에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어제 첫 어린이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오늘 확진자를 좀 보면 미술학원과 어린이집 교사 1명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린이들에게 감염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는 당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뭐 예전과는 달리 이제 일가구 주로 한 어린이 많아야 이제 두 어린이를 낳기 때문에 네. 이 어린이의 감염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술학원 교사 한 분과 또 어린이집 교사 한 분이 네.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이제 당연한 것인데요. 네. 지금 20번째 확진자의 딸 11살 어린이가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최초
확진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경증이라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감염은 보고에 따르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무튼 이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한 공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 혹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치유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은 더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심지어 일가족이 확실한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가족 모두가 다 감염이 되었는데 10살 아이만 감염이 안 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아직 이유는 모릅니다만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덜 위협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주의가 매우 필요한데 특별히 걱정이 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네. 또 매우 걱정이 된다 이러면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당분간 물론 이제 사실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 큰 네. 문제가 없다, 뭐 심각하지 않다, 대구와 같지 않다 이러면은 굳이 제한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혹시 대구에 계신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아이를 보내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은 당분간은 아이를 집에서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개인위생에 철저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더 애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린이집들이 이제 휴원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돌봄 관련된 문제들도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도 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던데 어쨌든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구 경북 합해서 49명이라서 좀 심각한데 특히 이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청도에 2명. 이분들은 한 병원에서 확진이 됐는데 뭐 면회 이력도 없고 외출 이력도 없으세요. 어디서 뭐 좀 감염이 됐는지 오리무중이란 말이죠. 이제 모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사회 감염의 이제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염된 환자는 있는데 감염된 감염원이 이제 추적이 안 되는 거고 네. 또 경로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와 같은 청도병원의 환자 2명이 있지만 다른 데도 이미 29번째 환자도 그렇고 31번째 환자도 감염원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구 경북에서와 같이 이렇게 대규모 지역 사회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감염원을 추적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감염원을 추적하는 게 의미도 없어집니다. 이제는. 없네. 예, 그래서 차제에는 감염원을 추적하기보다는 환자를 먼저 확진하고 그 환자로부터 추가 전염이 되는 것을 방비하는 형태로 이 방역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 지나치게 행정력을 이렇게 이제 지역 사회가 감염이 되게 되면은 감염원, 감염 경로를 찾은 데 동원하기보다는 네. 첫 번째 환자를 확인하고 그 환자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을 방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진단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숨어 있을 수 있는 환자, 즉 자기가 병증을 못 느끼고 있는데 감염이 되어 있을 수 있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환자를 어떻게 빨리 찾아내느냐. 그래서 이후에 전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그런 네. 확산 방지에 더 이제 행정력을 집중하고 더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염원을 찾아내는 것은 이제는 뭐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오늘부터 이제 해외 여행력이 없어도 의사 판단하에 진단이 가능하고 또 원인이 이제 소명되지 않는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에 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오는 좀 효과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첫째, 이 바이러스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독감과 감기 증상의 초기 증상하고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독감과 감기가 아직도 우리 지역 사회에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독감이나 감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코로나19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독감, 감기와 코로나19가 구분이 안 되니까 독감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전수조사해서 네. 실제 코로나19인가를 확인하는 거. 이 작업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바이러스는 폐렴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폐렴을 일으킨 원인이 미상인 그런 폐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누가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미리 이제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켰다고 하면 감염원이 있을 텐데 감염원은 더 이상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 놔두고 그냥 이제는 실제로 대규모 검사를 해서 먼저 환자를 찾아내 가지고 네. 그 사람들을 격리 조치하고 치료하겠다. 또는
지금 31번째 환자 같이 누가 31번째를 만드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놔두고 31번째부터 퍼져나가는 것을 막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방금 짚어주셨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19의 증상과 감기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혹시 증상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일반인들께서 전혀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의심이 증상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확진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제 확진 검사를 하셔야 될 때 되게 이제 이 생각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첫째 하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싶다 이러면은 1339나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내를 받아서 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실 때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특히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동네 병원을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아주 큰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병원은 선별진료소도 없고 또 환자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 데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동네 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은 그것이 동네 병원이든 선별진료소든 어떤 병원이든 할 것 없이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기정사실화됐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네. 병원을 가시는 분은 전부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특히 의심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내원하신다. 그럴 때는 동네 병원보다는 1339나 보건소를 통해서 선별진료소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방문해야 되고 자차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예.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로 오늘 종로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 내에서 확진 환자 수가 6명이에요. 근데 전체 서울을 보면 누계가 14명인데 사실 종로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좀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왜 그런가 하는 걸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제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역학조사 간의 이제 숫자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찾아낼 정도의 여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는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무래도 추측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외국 분들이 이 종로 부근 지역에 많이 이제 아무래도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그 확진 받기 전에 이비인후과, 동네 이비인후과를 또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진료를 받은 분이 또 어린이집과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져서 휴원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동네 병원에 또 먼저 들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내가 감염 의심 증상이 있다.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네 병원을 가셨기 때문에 그 동네 병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무방비 상태로 환자를 맞았을 가능성이 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병원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폐쇄 조치되고 소독 절차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만 지금 종로구에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전체 어린이집의 휴원을 권고를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제 자신도 좀 고민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종로구에 환자가 많기는 하지만은 네. 상황이 대구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이고 대규모의 지역 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종로구가.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조치를 감행하셔도 되지만 또 과학적인 사실에서만 기초하다가 보면은 좀 과한 측면도 있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른인 경우에는 좀 과하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하게 대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관계 당국에서 상당히 아마 고민이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인프라가 많이 발달했긴 했습니다만 지금 네. 상황이 워낙 비상하다 보니까 그 병상도 좀 부족할지도 모르고 특히 음압 병상이 꼭 필요한데 1,000개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이게 지금 이게 부족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음압병상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음압병상을 쓸 일이 없어요. 예, 예. 매우 제한적인 건 호흡기 질환 이외에는. 근데 이제 지금 이와 같이 지역 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이 되고 환자가 많아지고 하면은 이 음압병상이 더 필요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상이 이미 부족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서울에는 일부 남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적 네트워크에서 당국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나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동 거리가 있으니까 뭐 대구 분이 서울에 오거나 대구 분이 인천에 가거나 그러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음압병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주변 음압병상을 먼저 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디스포저블 형태의 빨리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임시 형태의 음압병상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병원을 통째로 하나 비워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신속기 음압병상을 설치하는 방안도 이제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뭐 더불어서 혹시나 그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 의료진이나 역학조사관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다만 앞서서 교수님께서 뭐 감염 경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환자 진단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구시의 상황을 보면 지금 역학조사관 소속된 인원이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속 대응팀에서 서울에 있는 그런 역학조사관을 아마 파견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다소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예. 대구 지역 내에서 뭔가 좀 이렇게 뭐 차출을 할 수 있으면 보건당국이 중심으로 되어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금방 몇 개의 키워드만 교육이 되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뭐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경북 지역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응급실이 대형 병원 3곳이 폐쇄돼서 코로나19도 심각하지만 뭐 다른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해야 될 분들이 수용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있어요. 저도 좀 걱정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응급실이 폐쇄가 되면은 실제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응급실을 이용해야 되는 이제 환자들이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렇죠. 이런 환자들이 예. 이제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사회 감염이 생기게 될 때는 그런 대응 매뉴얼이 우선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환자는 어떤 병원으로 주로 가게 해가지고 환자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 네. 그다음에 응급 환자들은 이 응급 환자들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그 응급실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응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그냥 폭발하듯이 환자가 생겨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순간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지자체와 이 우리 그 대응 당국이 아마 협조하에 또 소통하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아마 좀 슬기롭게 좀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네, 말씀처럼 좀 정말 슬기롭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입자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뭐 네. 화장실 배기관 통해서 또 뭐 전파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인정한 거잖아요. 예. 끝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 이제 에어로졸 전파라 그러는데요. 네. 에어로졸은 이렇게 입자가 비말 입자가 너무 작아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제 입자를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입자가 적으면서도 많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또 감염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작은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있어야 되고 바이러스가 마르지 않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환자가 한 30명 정도의 중환자가 어떤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이 중증이니까 다 재채기하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에어로졸 형태의 감염성이 있는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닐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감염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나 병원에서
기도 삽관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에어로졸이 나올 수 있어서 감염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지역 사회나 지금 우리가 확진 환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에어로졸 감염은 학문적으로 전파는 가능합니다만은 실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금 에어로졸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증거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에어로졸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좀 열어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하면서요.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